새벽 4시였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한 가전 매장 앞이었죠. 12월의 칼바람이 사르르듯 매섭게 불었습니다. 접이식 의자를 펴고 두꺼운 담요를 둘둘 두른 사람들이 매장 입구부터 주차장 끝까지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온병을 끌어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손난로를 만지작거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게 다들 묵묵히 추위를 견디고 있었죠. 손에는 따뜻한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이 줄은 전날 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면서까지 밤을 꼬박 새워가며 사려는 건 최신 스마트폰도 한정판 운동화도 명품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김치 냉장고였죠. 줄 맨 앞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마거리 씨라는 미국인 주부가 취재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냉장고가 아니에요. 우리 집 음식의 맛에 통째로 바꿔놨거든요. 이걸 한번 제대로 써본 사람은 절대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바로 그 시각 7,000km나 떨어진 독일의 한 연구소. 냉장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 클라라 멸로는 노트북으로 이 영상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컴프레서 설계 경력만 자그마치 20년. 냉장 기술의 본고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독일과 유럽이라 굳게 믿어온 그녀였습니다. 냉장고 하나 사겠다고 밤을 새운다고? 한국이 이제야 우리 기술을 좀 베끼는가 싶더니 마케팅 거품이 단단히 끼었군. 저런 건 그냥 한철 유행이지. 그녀는 화면을 닫으며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기가 거품이라고 비웃은 그 기술이 사실은 자기 회사가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조차 못한 발명이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미국의 부유층은 왜 그 차가운 새벽에 냉장고 하나 앞에서 밤을 새웠을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콧대 높던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는 왜 끝내 한국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멸러입니다. 독일 남부의 한 글로벌 가전기업에서 냉장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컴프레서와 온도 제어 회로를 설계한 세월이 어느덧 20년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냉장고가 수백만 대는 될 겁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냉매 압력을 재는 정밀 계측기, 다른 하나는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였죠. 저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 어떤 냉장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독일이 냉장 기술의 정점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기술의 역사는 곧 유럽의 역사였으니까요. 19세기에 인공냉동기를 처음 실용화한 것도 가정용 냉장고의 핵심 부품들을 표준화한 것도 모두 유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부심을 드니업고 자랐고 또 그 자부심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냉동설비 기술자였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차가움을 다루는 일은 일종의 가업 같은 것이었죠.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따라 공장에 가서 거대한 냉동설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자장가나 다름없었죠. 저에게 차가움이란 그저 온도가 아니라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분야를 넘본다는 생각만 해도 저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전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늘 비슷했습니다. 가격은 싸고 디자인은 제법 예쁘고 마케팅은 요란하다. 딱 거기까지였죠. 냉장 기술의 본질, 그러니까 컴프레서의 효율이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정밀 제어 같은 진짜 핵심은 결국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닦아놓은 길을 빠르게 따라오는 영리한 후발주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후발주자가 잘 베끼는 것까지 탓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원조와 모방을 헷갈리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했죠.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지날 때면 저는 화려한 조명과 번쩍이는 디자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군.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 우리 부품, 우리 원리겠지. 한 번은 동료가 한국 신제품의 냉각 성능 보고서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꽤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책상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성능 수치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끌어올릴 수 있어. 진짜 실력은 그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는 다시 제 설계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그저 오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저는 신제품 냉각 모듈의 설계도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사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국 시장조사를 총괄하는 제 상사 데이비드 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새로운 시장 흐름이 보이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클라라, 이거 좀 봐.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그는 태블릿을 제 책상 위 설계도 한복판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매장 앞에 길게 들어선 줄, 담요를 두른 사람들, 그리고 활짝 웃는 한 미국인 주부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한쪽 눈썹만 치켜 올렸습니다. 신제품 출시일인가 보죠? 스마트폰이에요? 아니면 게임기예요? 요즘 미국 사람들 줄 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데이비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장고야. 그것도 한국에서 온 김치 냉장고.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죠. 김치 냉장고요? 김치라는 그 발효채소 절임말이죠. 그 냄새나는 절임 음식 하나 보관하겠다고? 멀쩡한 미국 사람들이 한겨울에 밤을 새운다고요? 데이빗, 농담이 좀 과하시네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표정은 진지하다 못해 사뭇 무거웠습니다. 웃지마, 클라라. 나도 처음엔 너처럼 웃었어.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웃을 수가 없더라고. 지금 미국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에서 이게 일종의 컬트 현상이 됐어. 단순히 김치만 넣는 게 아니야. 와인, 치즈, 발효빵 반죽, 수제 맥주, 심지어 직접 담근 콤부차까지 넣는다고. 한정판 모델은 출시 당일에 매진되고 중고 거래가가 정가보다 비싸게 붙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어떤 음식 블로거는 이 냉장고를 두고 우리 집 부엌의 심장이라고 부르더라고.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가족의 식탁을 통째로 책임지는 물건이 된 거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중고가 정가보다 비싸다니. 그건 보통 한정판 명품 시계나 희귀 자동차 경매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전제품은 사는 순간부터 값이 떨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이 업계의 철칙이죠. 그런데 값이 오른다니. 저는 잠깐 머릿속이 멍해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빗, 그건 그냥 마케팅 거품이에요. 희소성 마케팅이라고 하죠. 일부러 물량을 조금만 풀어서 줄을 세우고 사람들이 못 사면 더 갖고 싶어지는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도 한정판 에디션 낼 때 똑같이 하잖아요. 본질은 그냥 잘 만든 냉장고 하나일 뿐이에요. 거기에 한류라는 유행이 얹혔을 뿐이고요. 데이비드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화면을 넘겨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국 전역 가전 매장의 5년치 판매 데이터였죠. 그는 손가락으로 그래프 한 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한국산 발효 냉장 제품의 판매 곡선이 최근 몇 년간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가파르게 위로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거품이라기엔 너무 꾸준히, 너무 오래 오르고 있어. 클라라, 거품은 이렇게 안 움직여. 거품은 확 올랐다가 푹 꺼지지. 그런데 이건 5년째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이건 유행이 아니라 진짜 수요야. 사람들이 한번 써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사는 거라고. 저는 잠시 그 그래프를 노려봤습니다. 인정하기는 정말 싫었지만 20년 차 엔지니어로서 데이터를 읽는 눈은 있었습니다. 저 곡선의 기울기와 일관성은 분명 일시적 유행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유행은 들쭉날쭉하기 마련인데 저건 마치 자로 그은 듯 일정한 상승세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오랜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잘 팔리는 것과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요가 진짜라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건 마케팅과 한류 열풍, 그리고 미국인들의 새로운 음식 취향 덕분이지 기술 때문은 절대 아닐 거예요. 냉장은 냉장이에요. 차갑게 만드는데 무슨 대단한 마법이 숨어 있겠어요? 결국 컴프레서로 열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 원리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 내내 그 그래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파르게 그리고 멈춤 없이 솟구치던 그 곡선. 건조대를 잡은 손끝이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자꾸만 그 흐르는 물줄기 위로 그래프의 선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무심코 안쪽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균일하게 잘 맞춰져 있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다듬어온 기술이었습니다. 그래, 차갑게 만드는 건 우리가 세계 최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까슬까슬하게 근질거렸습니다. 도대체 그 한국 냉장고는 뭘 어떻게 했길래 음식의 맛을 통째로 바꿔놨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 단지 차갑게만 만드는 거라면 우리 제품도 충분히, 아니 어쩌면 더 차가운데 말입니다. 맛을 바꾼다는 표현. 그 한마디가 자꾸만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냉장고가 어떻게 맛을 바꾼다는 거지? 냉장고는 그저 음식이 상하지 않게 붙들어두는 차가운 상자일 뿐인데.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활짝 웃던 미국인 주부의 얼굴이, 그리고 멈추지 않고 솟구치던 그 판매 곡선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그 까슬까슬한 근질거림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일이 되어 제 앞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전사회의에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발표했거든요. 바로 발효냉장이라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분야로의 진출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를 책임질 엔지니어로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오기가 끌어올랐습니다. 좋아. 어차피 우리 기술을 베낀 것일 텐데 직접 가서 글씨체를 확인하고 오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출장이 제 20년 경력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리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출장이 확정되고 사흘 뒤 저는 회사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적어도 제가 무엇을 확인하러 가는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솔직한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서 우리 기술을 어떻게 베꼈는지 그 증거를 찾아오겠다. 그래야 보고서에 당당히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발효냉장과 관련된 특허 자료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기던 제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한 장의 문서 때문이었죠. 세계 최초의 김치냉장고가 상용화된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저는 그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1995년이라니. 그해 저는 막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회사가 그리고 유럽의 어떤 가정기업이 발효를 위한 전용 냉장고를 떠올리기나 했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냉장고란 그저 우유와 고기를 차갑게 보관하는 큰 상자였습니다. 발효를 위해 온도를 따로 설계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작은 균열 같은 게 가늘다랗게 지나갔습니다. 베꼈다고?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걸 도대체 뭘 베껴?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먼저 만들었다고 더 뛰어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동차도 처음 만든 나라가 가장 좋은 차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독일이 그 좋은 예였습니다. 자동차의 첫 발명은 우리가 했지만 그 뒤로 수많은 나라가 더 좋은 차를 만들어냈죠. 그러니 한국이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기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다독이면 다독일수록 그 1995년이라는 숫자가 더욱 또렷하게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제 안의 확신은 조금씩 묽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 최신형 냉장고의 온도 제어 사양서를 옆에 펼쳐두고 한국 제품의 공개된 사양과 나란히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제품의 자랑은 냉장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던 그 정밀도가 한국 제품의 발효 모드 앞에서는 어쩐지 투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칸 전체를 하나의 온도로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은 칸마다 다른 온도를, 그것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온도를 따로따로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양서 위에 무심코 손가락을 얹었다가 그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차갑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죠. 우리가 음악을 한 가지 음으로만 연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여러 음을 동시에, 그것도 시간에 따라 바꿔가며 화음을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두 사양서를 번갈아 들여다봤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기술이 어쩐지 작아 보였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사양서를 덮어버리고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데이비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클라라, 마음의 준비는 됐어? 저는 짐짓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가서 보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면 끝이죠. 어차피 냉장고예요. 전화기 너머로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클라라, 한 가지만 부탁할게. 거기 가서는 엔지니어의 눈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눈으로도 한번 봐. 네, 그 단단한 자존심 잠깐만 내려놓고. 저는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객관적으로 볼 테니까.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니. 저는 제가 자존심 때문에 무언가를 못 보고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제 자존심이 곧 제 실력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만이 당당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가방에 우리 회사 사양서를 챙겨 넣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엇을 보든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다짐이 왜 그렇게 자꾸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은 건 낯선 냄새였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고 어딘가 발효된 음식의 향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제 예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딘가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도시를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서울은 깔끔하게 정돈된 고층 빌딩 숲과 그 사이를 매끄럽게 흐르는 교통으로 가득했죠.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거의 모든 가정집 베란다와 상가 진열창에 보이는 익숙한 형태의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김치냉장고. 한국에서는 그게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살림살이처럼 보였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현지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냉장고가 거의 모든 집에 있어요. 결혼할 때 기본으로 장만하는 필수 혼수품이거든요. 거의 모든 집.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 냉장고는 그냥 하나면 충분한 가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반 냉장고를 두고도 발효를 위한 냉장고를 따로 또 한 대 드린다는 거였죠. 그것도 모든 집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발효라는 행위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일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발효시켜 먹는 문화. 그 문화가 가전 한 대를 통째로 새로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불 켜진 수많은 창문들. 저 창문 하나하나 안에 발효를 과학으로 다스리는 냉장고가 한 대씩 놓여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30년 전부터요. 제 나라 독일에서는 아직도 생소하기만 한 그 물건이 이곳에서는 김치 하나 더 시원하게 보관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평범한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문득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타고 올랐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 지도가 적어도 냉장 기술이라는 영역에서만큼은 한쪽 귀퉁이가 잘못 그려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한 대형 가전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보고서를 쓰려면 실제 시장의 모습부터 봐야 했으니까요. 매장에 들어서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김치냉장고 전시구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독일 매장에서는 냉장고가 기껏해야 몇 종류 진열되는 게 전부인데 이곳에서는 김치냉장고 하나만 해도 크기와 형태, 기능별로 수십 종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제품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칸이 위아래로 또 좌우로 나뉘어 있었고 칸마다 작은 화면에 서로 다른 모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익힘, 김치 보관, 채소 과일, 그리고 특별 보관까지. 저는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칸들이 정말로 각각 다른 온도로 작동하는 겁니까?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칸마다 독립된 냉각 장치가 따로 들어있어요. 위 칸에서 깍두기를 익히면서 아래 칸에서는 물김치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죠.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작은 화면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칸마다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한 칸은 영마에 가깝게, 한 칸은 그보다 살짝 높게, 또 한 칸은 거의 얼지 않을 만큼 아슬아슬한 온도로. 그 미세한 차이를 동시에 한 대의 냉장고 안에서 따로따로 유지한다는 것. 그건 엔지니어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칸 하나의 온도를 잡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칸을 서로 다른 온도로 동시에 그것도 흔들림 없이 잡는다는 건 설계의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매장에 나서며 저는 제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건 그냥 칸을 나눠 놓은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애써 깎아내리려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한 번도 만들지 않았지? 라는 묵직한 의문이었습니다. 후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더 돌면서 저는 제 머릿속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칸막이 냉장고였다면 이렇게 많은 모델이 이렇게 정교한 기능으로 갈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이만큼 세분화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이 오랫동안 깊이 발전해왔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의문이 본격적으로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건 바로 다음 일정 때였습니다. 한국가전사의 발효기술연구소. 그곳에서 저는 이서진이라는 한 연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던 그 사람. 저는 그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가 제 20년 신념을 단 몇 마디로 무너뜨릴 사람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오전 10시, 저는 발효기술연구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요란한 장식도 없었죠. 안내 데스크를 지나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양쪽 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기록이 사진과 도표로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흑백 사진부터 시작이더군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모습. 저는 무심코 그 사진들 앞에서 걸음을 늦췄습니다. 30년. 이 사람들은 정말로 30년 넘게 한 가지 주제를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김치 하나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익히고 보관할 것인가? 오직 그 질문 하나를요. 독일에서라면 회사가 단 하나의 음식을 위해 30년을 투자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김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매 끼니 식탁에 오르는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 거대한 일상의 수요가 30년짜리 집념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연구원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진지했습니다. 그 진지함이 30년은 한결같이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에서 저를 맞은 사람이 바로 이서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군더더기 없는 말투에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그의 손은 차분하고 건조했죠.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 기술을 포장하려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일에만 몰두해온 사람 특유의 단단하고 조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는지. 어쩌면 그건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의 방어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가져온 우리 회사 자료를 일부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도 만만한 엔지니어가 아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행동이었습니다. 곧 무너질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보려는 작은 몸부림이었으니까요. 이서진 연구원은 저를 데리고 곧장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실험실 안은 서늘하면서도 깨끗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발효의 향이 감돌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온갖 계측 장비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다뤄온 장비들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개조된 모습이었죠. 실험실 한가운데 투명한 유리문이 달린 커다란 발효 냉장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은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칸마다 김치가 담긴 용기가 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서진 연구원이 옆에 놓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4개의 칸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번 칸 영하 1도, 2번 칸 영하 0.5도, 3번 칸 0도, 4번 칸 영상 1도.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각각의 온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서진 연구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안에서 지금 매 종류의 김치가 서로 다른 발효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물김치, 그리고 갓김치. 각각 가장 맛있어지는 온도와 시간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같은 김치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음식들이 알고 보면 저마다 완전히 다른 생명체처럼 다뤄지고 있었던 겁니다. 깍두기는 깍두기대로, 물김치는 물김치대로 각자에게 맞는 온도의 침대를 따로 내어주는 셈이었죠. 저는 그런 발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냉장고 안은 그저 하나의 차가운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소수점 아래를 봤습니다. 온도 편차가 0.5도 안쪽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회사 최신 라인업, 그러니까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그 제품도 냉장실 온도를 이렇게까지 미세하게, 그것도 칸별로 따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1도 안쪽의 편차였는데 이들은 그 절반인 0.5도 안에서 4칸을 동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수치가 절반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칸 하나가 아니라 4칸에, 그것도 서로 다른 목표 온도로 동시에 흔들림 없이 잡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더 좋은 걸로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냉기가 칸과 칸 사이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각 칸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1초 단위로 감지해 즉각 보정하는 그야말로 정밀의 예술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모니터의 차가운 유리를 짚었을 때 저는 그 미세한 숫자들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온도를 이 정도로 잡는 건 솔직히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이서진 연구원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모니터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기엔 곡선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을 가로축으로, 온도를 세로축으로 한 그래프였죠. 그런데 그 선이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완만하게 오르내리는 살아있는 듯한 곡선이었습니다. 저희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서진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발효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하는 일이에요. 김치가 익어가는 단계마다 가장 좋은 온도가 다릅니다. 처음엔 미생물이 활발히 움직이게 살짝 따뜻하게, 어느 정도 익으면 그 활동을 천천히 늦추도록 차갑게. 저희는 그 변화를 시간축에 따라 미리 설계해둡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축에 따라 온도를 설계한다. 우리는 온도를 붙들어두는 기술을 만들어 왔는데 이들은 온도를 흐르게 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서진 연구원은 곡선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게 늘어나는 구간이죠. 이때 온도를 조금만 잘못 잡으면 김치가 너무 빨리 식어버리거나 반대로 제대로 익지 못해 풋내가 남습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가 맛의 구화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 곡선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 수백만 마리의 움직임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옮겨놓은 지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냉장이라는 개념과 이들이 다루는 발효라는 개념은 출발점부터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요. 냉장은 시간을 멈추는 일입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차갑게 붙잡아두는 거죠. 그런데 발효는 정반대입니다. 시간을 흐르게 하되 그 흐름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멈추는 기술과 이끄는 기술, 그들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멈추는 기술만 갈고 닦아왔던 거였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들고 있던 수첩을 펼쳤다가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다시 덮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 그러니까 컴프레서 효율이 얼마인가, 냉매는 무엇을 쓰는가 같은 질문들이 갑자기 너무나 엉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동차의 엔진 마력을 따지러 왔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탈 것을 만들고 있었던 거니까요. 질문 자체가 빗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서진 연구원은 저를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의 문에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발효 데이터룸. 문이 열리자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그 화면들에는 수많은 발효 곡선이 빼곡히 떠 있었죠. 이서진 연구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김치 종류별로 발효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지역마다, 집집마다 담그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지금까지 정리한 것만 1,200종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면 하나를 확대해 보여줬습니다. 같은 배추김치인데도 전라도식과 경상도식 그리고 서울식이 각각 다른 발효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젓갈의 양, 고춧가루의 종류, 마늘과 생강의 비율에 따라 익는 속도와 최적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거였죠. 한 집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려면 그 집만의 발효 곡선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손맛이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를 이들은 측정 가능한 곡선으로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2200이라는 숫자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치가 그냥 한 종류의 음식인 줄로만 알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1200종이라니. 그것도 각각의 발효 특성을 데이터로 정리했다니. 저는 입술이 마르는 걸 느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 직접 측정한 겁니까? 네. 한 종류당 수백 번씩 담그고, 익히고, 맛을 보고 다시 측정했습니다. 30년 동안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정밀해도 마지막은 결국 사람의 혀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는 매일 김치 맛을 보는 전담 평가단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이 맛이다 하고 인정한 순간의 온도와 시간을 그대로 데이터로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사람의 혀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숫자와 따뜻한 입맛이 한 공간에서 손을 잡고 있었던 거죠. 30년. 그 숫자가 또 한 번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냉매의 물성을 공부하던 그 시절에 이 나라의 누군가는 항아리 앞에 앉아 김치가 익는 온도를 하나하나 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30년을요. 저는 화면 가득한 곡선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데이터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수백 년간 입맛으로 쌓아온 지혜를 숫자와 곡선으로 번역해놓은 거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정밀 계측기와 블랙커피가 갑자기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어렴풋이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베낀 증거를 찾으러 이곳에 왔지만 베낄 원본 같은 건 애초에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을요. 원본은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데이터룸을 나서기 전 화면 가득한 그 곡선들을 한 번 더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선들의 나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 방에서 저는 그 곡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빨리 만들어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더 깊은 맛을 끌어내려는 마음. 그 마음이 30년의 데이터로 쌓여 세상에 없던 가전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미국 뉴저지의 그 사람들이 왜 추운 새벽에 줄을 섰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냉장고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에 그 깊은 정성을 자기 집 부엌에 들여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이서진 연구원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몰러 씨, 데이터만 보셔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직접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같은 김치를 보관 방식만 다르게 한두 가지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김치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큼하고 매운, 낯선 발효 음식. 그 이상의 인상은 없었죠. 독일의 한 한식당에서 딱 한 번 먹어본 게 전부였는데 그때는 너무 맵고 쉬어서 반도 비우지 못하고 접시를 물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그 시큼한 맛을 견뎌야 하나 하는 부담이 앞섰죠.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연구원이 흰 접시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한쪽에는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한 김치, 다른 한쪽에는 발효 냉장고가 가장 좋은 곡선으로 익혀낸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았습니다. 같은 붉은빛, 같은 배추.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눈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이 똑같은데 맛이 얼마나 다르겠어? 어차피 같은 김치인데? 그게 제 마지막 의심이었습니다. 보관 방식 하나로 음식의 맛이 통째로 바뀐다는 말을 저는 그 순간까지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먼저 일반 냉장고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시고, 짜고, 어딘가 거친 맛. 제가 알던 그 김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접시로 젓가락으로 옮겼습니다. 발효 냉장고에서 나온 김치.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동작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같은 음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큼함은 부드러운 산미로 바뀌어 있었고 그 뒤로 깊고 감칠맛 나는 풍미가 차례로 밀려왔습니다. 톡 쏘는 탄산감 같은 청량함까지 느껴졌죠. 거친 맛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여러 겹의 맛이 입안에서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상큼한 산미가 혀끝을 스치고 이어서 배추의 단맛이 올라왔다가 마지막엔 젓갈에서 비롯된 깊고 진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머물렀습니다. 한 입 안에 이렇게 많은 맛이 순서대로 담겨있다니. 저는 그 복잡하고도 조화로운 맛에 층해 그만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씹다가 젓가락을 든 채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이서진 연구원이 제 표정을 가만히 살피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입안에 퍼지는 그 맛에 온 신경을 빼앗긴 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차가운 숫자와 기계만 다뤄온 제가 음식 한 조각 앞에서 이렇게 말문이 막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 뉴저지 매장 앞에서 마거리 씨 했던 말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음식의 맛을 통째로 바꿔놨거든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맛을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2접시를 번갈아 맛봤습니다. 혹시 제 기분 탓은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일반 김치가 그저 시고 짠 절임이었다면 발효 냉장고 김치는 하나의 완성된 요리였습니다. 입안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와인을 꽤 즐기는 편이라 좋은 술이 입안에 남기는 그 긴 여운을 잘 압니다. 그런데 김치 한 조각에서 그것과 똑같은 깊이를 느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안에 김치를 삼키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같은 김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이서진 연구원은 모니터로 두 김치의 발효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일반 냉장고 김치의 곡선은 들쭉날쭉,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발효 냉장고 김치의 곡선은 부드럽고 완만한, 마치 잘 다듬어진 산등성이 같은 모양이었죠. 일반 냉장고는 온도가 자주 변합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또 냉각기가 켜지고 꺼질 때마다 1도, 2도씩 출렁이죠. 미생물 입장에서는 매번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발효가 불안정해지고 맛이 거칠어집니다. 그가 다른 곡선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 출렁임을 0.5도 안쪽으로 붙잡습니다. 미생물이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맛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요. 결국 맛의 차이는 그 미세한 온도 안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일반 냉장고 곡선의 들쭉날쭉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출렁임 하나하나가 미생물에게는 작은 충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잠을 자려는데 누가 자꾸 방문을 여닫으며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과 같죠. 그런 환경에서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발효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이 편안하게 제의를 해야 비로소 깊은 맛이 나옵니다. 저는 그 비유에 무릎을 탁 칠 뻔했습니다. 평생 기계만 다뤄온 제게는 음식이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이들은 냉장고를 만든 게 아니라 미생물이 잠들 가장 편안한 방을 설계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0.5도. 제가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그 작은 숫자가 일반 음식과 명품 음식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온도를 다뤄왔지만 단 한 번도
그 0.5도가 음식의 맛을,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행복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0.5도는 그저 측정 오차범위였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신경 쓸 필요 없는 작은 흔들림. 그런데 이들에게 0.5도는 맛과 정성과 문화가 담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도 우리는 그것을 오차라 불렀고 그들은 그것을 맛의 경계라 불렀던 겁니다. 그 시선의 차이가 결국 30년의 기술 격차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몸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그 작은 접시 위 김치 한 조각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이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저를 올가매던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듯한 묘한 후련함마저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데이비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엔지니어의 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으로 보라던 그 말. 저는 비로소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기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출장을 오기 전에 봤던 자료의 숫자들이 하나씩 새로운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 1995년 칸벨 독립냉가, 0.5도의 정밀 제어, 2200종의 발효 데이터, 한국 가정의 김치 냉장고 보급률이 거의 모든 집에 이른다는 사실. 그 숫자들은 따로 떨어진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나라가 음식 하나를 30년 동안 과학으로 풀어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은 세상에 없던 가정 카테고리 하나가 통째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발효가전. 그건 누가 더 잘 만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그 길을 열었느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길을 연 건 명백히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그 숫자들을 직접 적어 내려갔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요. 먼저 0.5도, 단 반도의 차이. 그 다음 4칸, 동시에 다른 온도로 작동하는 독립냉가. 그리고 1200종의 발효 데이터. 마지막으로 30년이라는 시간.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갈수록 그 무게가 점점 더 묵직하게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마지막 30년을 적었을 때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숫자들 앞에서 모방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이서진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랑하지도 으스대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해온 일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적어왔던 것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서 조금 떨렸습니다. 출장 전 저는 수첩 첫 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었습니다. 한국 제품, 우리 기술의 모방, 확인할 것.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그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 문장을 지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품어온 오만 하나를 지우는 일이었으니까요. 줄을 다 긋고 난 뒤 저는 그 아래 빈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제품, 우리가 만들지 못한 원조, 인정할 것. 펜을 떼는 순간 묘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년 동안 등에 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인정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저는 이서진 연구원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냥 김치 하나 보관하자고 30년을 이렇게까지 쏟아부을 이유가 있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표정 하나 바뀌지 않던 그였기에 그 작은 미소가 유난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희에게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손맛이고 가족이 둘러앉는 식탁이고 겨울을 나는 지혜입니다. 그 맛을 가장 좋은 상태로 지켜내고 싶었던 겁니다. 거창한 기술을 만들려던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맛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창한 기술을 만들려던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맛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가 들어본 그 어떤 기술 발표보다도 강렬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수많은 학회에서 화려한 기술 발표를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늘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말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엔지니어는 이서진 연구원이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의 출발점이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니.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묵직하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문득 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겨울이면 직접 사과를 절여 잼을 만드셨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며 늘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잼에는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김치도 그런 것이었구나.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사랑으로 담근 그 맛을 지키기 위해 한 나라가 30년을 바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이 기술이 갑자기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컴프레서, 더 높은 효율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들은 사랑하는 맛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어쩌면 그 차이가 30년의 격차를 만든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효율을 쫓으면 더 빠른 기계가 나오지만 사랑을 쫓으면 세상에 없던 물건이 나오는 거니까요. 저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 먹은 그 김치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맛은 단순히 혀에만 남은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큼함 뒤에 펼쳐지던 깊은 감칠맛. 그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의 맛이었습니다. 사람이 30년을 한 가지에 바치면 그 결과물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깃드는 모양입니다. 그 김치 한 조각에는 항아리 앞에 앉아 온도를 재던 수많은 연구원들의 밤이, 매일 김치 맛을 보던 평가단의 혀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이어온 한 나라의 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본사에 보낼 보고서에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확인하러 온 것과 제가 확인한 것이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는 첫 문장을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제 20년 경력 전체가 필요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오래된 신념의 벽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이상 더는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장이 다음날 제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저는 화면에 떠있는 그 한 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그 빈 화면 앞에서 저는 제가 이제 더는 예전의 클라라 뮬러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와 발효 데이터룸을 나선 뒤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30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한 나라의 집념이라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본사 경영진과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임원 5명과 데이비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답은 정해져 있었죠. 한국 제품은 우리 기술을 베낀 것이며 우리가 진출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어젯밤 쓴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잡을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원조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화면 너머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보고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 렬러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고작 김치 보관하는 냉장고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명색이 세계적인 가정기업인데 동양의 작은 나라가 만든 절임 음식 보관함을 두고 원조니 뭐니 하다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의 제 모습과 똑같은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쩐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입에 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바닥이 살짝 축축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숨을 내쉬자 어깨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작 냉장고가 아닙니다. 그들은 1995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라는 개념을 가전에 떠올리기 30년 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이 제품을 상용화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한 대의 냉장고 안에서 4칸을 각각 다른 온도로 0.5도 안쪽의 정밀도로 동시에 제어합니다. 우리 최신 제품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200종의 발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자산이니까요.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어제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존심에 갇힌 그 모습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정점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마주하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진 컴프레서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면 몇 년 안에 비슷한 수준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한 기계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길 데이터와 문화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이 30년 동안 쌓은 1200종의 발효 곡선을 우리가 단 몇 년 만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이 모든 걸 떠받치는 거대한 일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이 제품을 쓰고 매일 김치를 먹습니다. 우리에겐 그 토양 자체가 없습니다. 기술은 진공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매일 쓰고 사랑하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야 자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 사람들이 5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컴프레서를 가지고 있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에게 겸허히 배우고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아차렸다는 신호였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1995년이라는 숫자, 0.5도라는 정밀도, 1200종이라는 데이터, 30년이라는 시간. 그 숫자들 앞에서는 그 어떤 자존심도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 임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나온 순간 저는 회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따라잡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배울까로요. 회의가 끝난 뒤 데이비드가 따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클라라, 솔직히 놀랬어. 그렇게 자존심 강한 네가 임원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 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그랬잖아요. 엔지니어의 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으로 보라고. 제가 그동안 자존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 안경을 벗고 나니 비로소 진짜가 보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야, 클라라. 자기가 틀렸을 때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넌 오늘 20년 경력의 진짜 마지막 퍼즐을 맞춘 거야.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년을 한 분야에 바쳐온 제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건 역설적이게도 제가 틀렸음을 인정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더 많이 하는 것이 전문가의 자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웠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자기가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제 20년 경력에 마침내 빠져있던 마지막 한 조각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서진 연구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연구소 로비에서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서진 연구원은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그저 앞선 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조금 더 이어갔을 뿐이에요. 그 겸손한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 공을 앞세우지 않고 앞선 이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치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길에 드세요. 저희가 가장 좋은 곡선으로 익힌 겁니다. 욜러 씨께서 직접 느껴보신 그 맛 잊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 작은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무게는 김치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단순한 김치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과 한나라의 정성과 제가 새로 배운 겸손이 모두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가방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물건처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진 연구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독일에 돌아가서 이 기술의 진짜 가치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널리 알려질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준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그 말에는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그것을 나누려는 너른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진짜 인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베낀 증거를 찾으러 온 오만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김치 상자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문득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처음 맡았던 낯선 발효의 향, 매장에서 본 수십 종의 김치 냉장고, 연구소 복도에 걸린 흑백 사진들, 그리고 발효 데이터룸의 끝없는 곡선들, 1995년이라는 숫자에 멈췄던 손,
0.5도의 정밀도에 막혔던 숨, 그리고 김치 한 조각에 무너졌던 자존심.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보고 기꺼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강한 나라 역시 화려한 구호로 자기를 포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묵묵히 바칠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가지를 30년 동안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집념이 결국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냈고 지구 반대편 미국의 부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힘은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수백만 개의 집안에 30년의 집념이 만들어낸 발효가전이 한 대씩 놓여 있겠지. 그리고 그 집들의 식탁마다 깊은 맛으로 익은 김치가 매일 오르고 있겠지.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지금도 미생물들이 가장 편안한 온도 속에서 묵묵히 깊은 맛을 빚어내고 있겠지.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어제 새로 적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국 제품, 우리가 만들지 못한 원조, 인정할 것. 그 아래에 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배울 것. 그 짧은 세 글자를 적는 순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또 충만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자리에 비로소 진짜 배움이 들어선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창밖은 온통 새하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입안에 남은 그 깊은 김치의 맛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그 맛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맛이 가르쳐준 겸손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하면 제가 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전할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위대한 원조에게 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회사 안에서 작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서가 임원진을 거쳐 전사에 공유되면서 우리 회사는 한국 가전사와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100년 넘게 냉장 기술의 정점을 자부해온 독일 기업이 동양의 한 나라에게 배우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처음엔 사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배우는데 자존심을 따지는 건 결국 자기 손해라는 것을요. 따라잡으려는 경쟁이 아니라 배우려는 협력이었죠. 저는 그 협력 프로젝트에 실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는 일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겁니다. 인생이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협력 회의 날, 저는 한국 연구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그 뻣뻣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수첩에 빼곡히 받아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측 한 연구원이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몰러 씨, 예전에 한국 기술을 좀 낮게 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 한 조각 때문에요? 그가 영문을 몰라 하자 저는 그날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나라의 기술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신입 엔지니어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0.55도의 이야기. 제가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그 작은 숫자가 어떻게 제 20년 자존심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어떻게 저를 더 나은 엔지니어로 만들었는지. 신입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며칠 전에 저처럼요.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겸손이 실력의 적이 아니라 실력의 시작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거겠죠. 저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엔지니어는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믿는 엔지니어다. 나는 20년 동안 그런 엔지니어였고 김치 한 조각이 나를 거기서 구해줬다. 그러면 신입들은 의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 무언가를 배운 사람의 표정이 섞여 있습니다. 이서진 연구원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가 새로 개발한 발효 기술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김치를 넘어 치즈와 발효빵, 그리고 전통 장류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더군요. 발효가전이라는 카테고리가 한국에서 시작해 이제 전 세계의 식문화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와인 애호가들이 발효 냉장고로 와인을 숙성시키고 미국의 제빵사들이 발효 빵 반죽을 그 안에서 완벽하게 다스립니다. 일본의 장인들도
동남아시아의 요리사들도 그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가전이 음식을 보관하는 방식을 넘어 음식을 만드는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물결의 한가운데에 30년 전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의 그 새벽줄을 처음 비웃었을 때 저는 그것이 한철 유행이라고 단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식문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30년 전 세상에 없던 물건을 처음 만들어낸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마침내 그 김치 상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껴 먹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그 김치는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다시 그 발효기술연구소의 데이터룸을 그리고 이서진 연구원의 조용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맛은 이제 단순한 김치의 맛이 아니라 제 인생의 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맛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겸손을 배운 그 순간의 맛. 평생 차가운 기계만 다뤄온 제 인생에 따뜻한 음식 하나가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셈이었습니다. 빈통을 씻으며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직접 김치를 담가보겠다고요. 그래서 그 깊은 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 손으로 느껴보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전 저는 정말로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국 동료가 보내준 조리법을 보며 서툰 손으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물론 첫 작품은 형편없었습니다. 너무 짜고 너무 매웠죠. 하지만 저는 그 김치를 발효냉장고에 넣고 가장 좋은 곡선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떨리는 마음으로 한 조각을 맛봤을 때 저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깊어진 맛이 거기 있었거든요. 0.5도의 마법이 제 서툰 김치마저도 그럴듯한 음식으로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한국 분들에게 김치냉장고는 그저 당연한 살림살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는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과 30년의 집념, 그리고 0.5도를 향한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매일 쓰는 그 냉장고 한 대가 사실은 인류가 처음으로 발효를 과학으로 풀어낸 위대한 발명품인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위대함을 놓치고 있을 뿐이죠. 어떤 외국인 엔지니어가 지구 반바퀴를 날아와 자기 평생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정해야 했을 만큼이 세상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그건 단순히 잘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한국은 김치냉장고라는 작은 물건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해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사랑하는 맛을 지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요. 어쩌면 그 진심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마다 그 조용한 진심을 함께 떠올립니다. 오만했던 독일 엔지니어를 무릎 꿇인 건 화려한 무기도 거대한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치 한 조각에 담긴 한 나라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집안에서 0.5도의 온도로 조용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맛은 머지않아 더 많은 나라의 식탁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세상에 없던 것을 처음 만든 나라의 저력은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